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데 모아 전해드리는 로투데이 스페셜 신세아입니다. 법률방송에서는 넥슨이 온라인 게임 메이플 스토리에서 확률형 아이템으로 소비자를 기망해왔다는 보도를 지속적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넥슨이 이용자들에게 사과의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보냈다가 불과 5분 만에 사과 문구를 삭제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는 내용도 지난 9일 단독으로 보도해드렸는데요. 이와 관련 법조계에서는 넥슨의 사과 논란과 별개로 사기 등 민영사상 위법 소지가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취재 내용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초 갑자기 휘몰아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바꾸고 있는데요. 코로나 시대 일상이 법이라는 책을 기획하고 공동 집필한 법무법인 좌우의 이희관 변호사를 만나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법 정책들은 무엇이며 제도 보완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책과 사람들에서 전해드립니다. 그 외 기획보도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법률방송에서는 국내 대표 게임인 넥슨의 메이플 스토리 확률형 아이템 환생의 불꽃을 둘러싼 이용자들의 불만과 넥슨과의 갈등을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특정 아이템의 성능이나 공격력을 강화해주는 확률형 아이템은 정작 어떤 아이템이 어느 정도로 강화되는지 확률을 공개하지 않아서 그동안 깜깜이 아이템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관련해서 넥슨이 지난주 금요일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는데 이용자들은 지켜봐야 한다는 다소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이런 가운데 넥슨이 그동안 이용자가 원하는 아이템은 나오지 않도록 확률을 조정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사실이라면 넥슨이 이용자들을 기망해 가망 없는 강화 확률에 돈을 써오겠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 보이는데 황성민 기자가 관련 내용을 단독 취재했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을 두고 이용자들과 갈등을 빚어온 넥슨이 아이템 강화 확률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은 그동안 뭐가 어떻게 강화되는지 확률을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아이템으로 이용자들의 주머니를 털어간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 넥슨이 지난주 금요일 유료 강화 합성 확률을 전면 공개하겠다고 밝힌 건데 아이템 강화 확률 공개는 국내 게임업계 가운데 넥슨이 최초입니다. 넥슨은 이와 함께 모호한 표현으로 혼선만 빚어왔던 무작위, 랜덤 표현도 삭제하고 역시 업계 최초로 확률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 넥슨 이정원 대표는 우리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에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며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이용자들에 사과했습니다. 이정원 대표는 그러면서 게임별로 이용자를 위한 투명한 정보 공개라는 대원칙이 녹아들어가는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넥슨의 이 같은 조치에도 넥슨 본사와 국회 등에서 트럭 시위를 주최하며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던 인벤 메이플 스토리 총대진 측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합니다. 총대진 측은 입장을 묻는 법률방송 질의에 먼저 그동안 무작위, 랜덤, 임의라는 표현을 혼용해서 사용했다와 같은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내용이 아닌 책임 회피 없는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모호한 문구가 아닌 무엇이 왜 문제였는지 정확하게 사과를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총대진 측은 그러면서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곧바로 시행하지 못할 경우 확률 공개부터 해야 한다며 보여주는 만큼 유저의 신뢰가 만들어지며 기회는 더 이상 많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동안 쌓인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선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이라고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법률방송 취재에 응했던 닉네임 메르가 본케함은 더욱 적극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 물리학과에 재학 중인 메르가 본케함은 메이플 스토리 확률형 아이템 가운데 하나인 큐브형 아이템을 예로 들어 넥슨이 이용자들을 기망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령 큐브형 아이템 가운데 이용자들이 가장 원하는 강화 옵션은 보스 몬스터 공격 시 데미지 증가, 게임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보공이라 불리는 옵션입니다. 이 보공이 3번 연속해 나오려면 카지노 슬롯 머신을 예로 들면 행운의 7이 3개 연속, 이른바 3-7이 나와야 하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 슬롯 머신에 7이 3개 연속 나오면 잭팟이 터지듯 보공이 3개 연속 나오면 게임 이용자들은 최상의 강화 효과를 얻는 잭팟이 터지는 겁니다. 유저들이 제일 원하는 옵션인 보보보라는 옵션은 이제 게임사 측에서 공지를 등장하지 않도록
만든 다음에 유저들에게는 보호가 안 된다라고 공지를 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제 큐브 설명에 보시면은 이제 옵션이 부여된다라고만 써있지 자세히. 그러다 보니 이용자들은 언젠가는 원하는 강화 옵션인 보보보가 나오겠지 하고 슬롯 머신을 하는 사람들이 잭팟을 기대하듯 계속 비용을 투자해 왔습니다.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투자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건데 문제는 이 보보보라는 건 애초 나올 수 없는 옵션이었다는 게 메르가 본케암의 주장입니다. 메르가 본케암은 보공을 카드의 조커를 예로 들어 설명했습니다. 이제 카드 뽑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조커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카드를 섞은 다음에 두 번째 뽑기를 진행을 합니다. 조커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뽑기를 진행할 때 카드를 섞고, 자, 마지막에 유저가 마지막 뽑기를 합니다. 조커가 선택되었을 때 게임사에서 유저의 조커를 뺏고 카드를 섞은 다음에 다시 뽑기를 진행합니다. 어쩌다가 두 번째까지 조커, 그러니까 보보가 나왔다 해도 이 경우 마지막 세 번째 열에선 절대 세 번째 조커가 나오지 못하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 메르가 본케암의 주장입니다. 이제 유저가 극악의 확률을 듣고 조커를 뽑은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조커를 뽑으려고 하면은 게임사에서 조커를 뺏어간 다음에 다시 섞고 뽑게 하는 식으로 조커가 아닌 카드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뽑기를 반복합니다. 조커가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시스템인 거죠. 메르가 본케암은 이용자들이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고객센터나 1대1 문의 코너를 통해 넥슨에 여러 차례 해명을 요구했지만 돌아오는 건 무성의한 자동 답변에 불과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넥슨 게임 이용자들이 소비자들과 더 잘 소통하겠다는 넥슨의 사과 발표를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에는 이런 과거의 이력들도 깔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답변이 극소수를 제외하면은 대부분 흔히 얘기하는 매크로 답변이 보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1대1 문의를 통해 가지고 운영진과 소통을 하는 게 불가능한 셈이죠. 운영진 측에서 우리들이 아무리 1대1 문의를 써서 보내도. 관련해서 넥슨은 지난주 금요일 아이템 강화 확률을 일부 공개하며 큐브의 잠재 능력 옵션 종류 재설정 로직이라는 내용을 메이플 스토리 홈페이지에 올려놓았습니다. 해당 글엔 일부 잠재 능력 옵션이 동시에 여러 개 등장하지 않도록 로직을 설정한 이유는 보스 사냥이나 아이템 획득의 밸런스 기준점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목적이었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메르가 본케암은 해당 문구는 그동안 이용자들이 제기한 의혹을 넥슨이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며 명확한 사과 없이 저렇게 슬그머니 홈페이지에 한마디 걸쳐놓고 지나갈 일이 아니라고 거듭 넥슨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개인적으로 위법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가지고 게임사 측에서는 공개를 그 때문에 꺼려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게임사 측에서는 유저와의 신뢰 회복을 힘쓰겠다고 얘기하였지만 이미 유저와의 신뢰는 깨진 상태입니다. 법률방송은 관련 내용에 대해 넥슨 측의 해명을 듣기 위해 1대1 게시판에 문의를 남겼지만 별다른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법률방송 왕성민입니다. 법률방송에서는 어제 넥슨의 다중 접속 역할 수행 게임 메이플 스토리 확률형 아이템 관련 이용자들이 가장 원하는 옵션이 나오지 않도록 설정해놓고 정작 이런 사실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기망해 왔다는 단독 보도를 전해드렸는데요. 관련해서 넥슨이 오늘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총대를 맨 사람들, 약칭 인벤 총대진의 입장문을 보내왔는데 5분도 안 돼 입장문 문구를 번복하면서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왕성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법률방송은 어제 넥슨이 메이플 스토리 확률형 아이템 관련 이용자들이 가장 원하는 옵션이 연속해서 나오지 않게 확률을 원천 봉쇄하고 이런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아 사실상 소비자들을 기망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로또로 치면 1등 당첨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숨기고 이용자들에게 로또를 계속 팔아온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관련 넥슨은 오늘 오후 인벤 총대진에 법률방송 보도 내용을 인정하는 입장문을 보내며 관련 커뮤니티에 해당 입장문을 게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넥슨 측은 입장문에서 먼저 잠재 능력 옵션은 기획 단계부터 이용자들의 선택과 게임 플레이 성향에 따라 여러 옵션들을 조합할 수 있도록 적용된 시스템으로 그 가치는 이용자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넥슨은 그러면서 일부 옵션의 경우 한 가지로만 설정할 수 없게 제한한 사유는 게임 밸런스 유지를 위해 설정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용자들이 원하는 특정 옵션이 나올 확률을 차단해 왔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겁니다. 넥슨은 이에 사전 설명이 부족했던 점을 사과드린다며 이런 문제들을 인정하고 해결하기 위해 다 공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총대진 측은 사전 설명이 부족했던 점은 사과를 드린다고 사과를 하긴 했지만 앞뒤에 주렁주렁 다른 말이 달린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면피성 사과에 불과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첫 번째로 받았던 답변이 이제 커뮤니티에 올라갔을 때 우선 그 자체만으로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다들. 우선은 그것 자체가 애초에 변명이었고 밸런스를 위해서 하지 않았다라고 말은 했지만 결국에 유저들은 속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거든요. 그 부분에도 화가 났는데 메이플 스토리 이용자들을 더 어이없고 화나게 한 건 넥슨 요청에 따라 해당 입장문을 관련 커뮤니티에 올린 지 5분도 안 돼 넥슨 측에서 첫 번째 입장문을 수정한 2차 수정문을 보내와 다시 올려줄 것을 요청한 겁니다. 두 번째 입장문의 마지막 문구는 관련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공개하는 것으로 말씀드렸던 만큼 향후에는 유사한 문제가 없도록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로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입장문에 있던 사전 설명이 부족했던 점은 사과를 드린다는 사과 문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다짐 문구로 바뀐 겁니다. 1차 입장문에 대해 그동안 이용자들을 호구로 보고 속여왔다는 이용자들의 맹비난과 성토가 쇄도하자 5분도 안 돼 무슨 이유에선지 그나마 면피성 사과 표현마저 빼버렸고 이에 이용자들의 넥슨을 향한 성토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실시간으로 커뮤니티의 반응을 약 5분도 되지 않은 시간 만에 다시 연락이 와서 답변을 다시 드리겠다고 기존 걸 내려달라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는 모습을 보고 다시 답변을 받았는데 사과 내용만 빠져있는 것을 보니까 저희들은 더 어이가 없어진 상황입니다. 이용자들은 넥슨 측에서 이용자들이 사기 등 혐의로 집단 소송이라도 제기해 올까봐 사과 문구를 뺀 것 아니냐는 격앙된 반응입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게 제대로 된 잘못 인정과 사과가 항상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 항상 그런 게 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는. 이용자들은 3월 중순경 간담회를 열고 넥슨 측에서 참석해 진정성 있는 사과와 향후 대책 등에 대한 설명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간담회에 넥슨 측에서 참석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간담회 관련도 오늘 답변을 받았는데 이제 우선은 첫 번째로 답변이 온 것이 간담회에는 참여를 못할 것 같다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간담회를 참여 발생 시 사용된 비용이 있으면 저희들이 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지난주 이정원 넥슨 코리아 대표이사가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이템 강화 확률 비공개에서 촉발된 넥슨과 이용자들의 갈등은 좀처럼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악화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왕성민입니다. 법률방송에서는 어제 넥슨의 메이플 스토리 확률형 아이템 소비자 기망 논란 관련해 넥슨이 이용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사과를 했다가 불과 5분 만에 사과 문구를 철회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는 내용을 단독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와 관련 넥슨은 법률방송 보도가 나간 몇 시간 뒤 메이플 스토리 디렉터 명의로 죄송하다는 공지문을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넥슨의 사과와 별개로 사기 등 민형사상 위법 소지가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왕성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넥슨이 메이플 스토리 확률형 아이템 관련 소비자들을 기망해온 데 대해 이용자들 커뮤니티에 사과 문구가 포함된 입장문을 보냈다가 무슨 이유에선지 불과 5분 만에 사과 문구를 철회한 입장문을 다시 보내 이용자들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는 어제 법률방송 단독보도 유튜브 영상입니다. 오후 4시 현재 55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는데 넥슨의 행태를 맹비난하는 성토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은 앞서 이틀 전에도 넥슨이 메이플 스토리 확률형 아이템 관련 이용자들이 가장 원하는 옵션이 안 나오도록 설정해 놓는 등 슬롯머신으로 치면 3-7이 없다는 사실을 숨기고 강화 아이템을 판매해 사실상 이용자들을 기망해왔다는 내용을 단독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나마 형식적 사과 문구마저 보냈다 철회한 데 대해 네티즌들은 영화 아저씨의 넌 그 애들에게 사과를 했어야 했어라는 원빈 대사를 인용해 넥슨 하는 짓이 깡패네,
라는 등 맹비난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5분 만에 수정한 거 보니 아주 진심이 1도 없이 간만 보는 듯 아주 갈 때까지 가는구나, 징글징글하다 같은 원색적인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집단 소송이라도 당할까봐 법 자문받고 사과 철회했네처럼 넥슨의 행태를 비꼬는 글과 개, 돼지 탈출하세요 같은 일종의 불매운동을 제안하는 글들도 눈에 띕니다. 이와 관련 넥슨은 어젯밤 9시 50분쯤 메이플 스토리 홈페이지에 불쾌감을 드려 죄송하다는 제목으로 디렉터 명의 사과문을 공식 게재했습니다. 먼저 개와 돼지의 시간 등 논란이 됐던 부적절한 용어 사용에 대해선 메이플 스토리로 전달되는 모든 경험이 고객님께 어떤 의미를 드릴지를 세심하게 파악하지 못해 불쾌감을 느끼셨을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무작위, 랜덤 같은 그전에 사용해왔던 모호한 확률 표현도 명확히 수정하겠다며 법률 방송이 보도했던 큐브 아이템 특정 옵션 확률 0% 미공개, 소비자 기망 지적에 대해서도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큐브 확률 로직과 검증 과정에서 설명이 미흡했던 점을 추가로 안내드린다. 한 번에 정확한 내용을 알려드리지 못해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는 것이 메이플 스토리 디렉터의 사과입니다. 법률 방송이 지적했던 이용자들이 간담회 참석을 원하는데 넥슨 측에서 간담회 비용을 대겠지만 정작 참석 여부는 미적미적되고 있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도 넥슨은 고객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다는 별도의 공지를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고객 간담회에 다양한 고객들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을 모시고자 한다. 일회성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닌 정기적으로 메이플 스토리의 변화 방향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누고 고객 자문단 역할도 같이 부탁드리고자 한다는 게 넥슨의 공지 내용입니다. 넥슨은 세부적인 내용은 확정되는 대로 다시 안내드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전보다 진전된 넥슨의 입장 발표와 별개로 넥슨이 그동안 특정 옵션이 나올 확률이 0%였다는 것을 이용자들에게 공개해오지 않은 것은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10년이 넘게 이 아이템을 샀던 유저들로서는 이렇게 로직이 설정되어 있다는 점을 절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에 일부 주장에 따르면은 10년 동안 이렇게 사왔으면은 경험적으로 알 수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거는 안하무인격인 주장인 것 같고요. 제대로 된 설명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넥슨 측의 적극적인 기망 행위가 인정될지 여부에 대해서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블록체인 기반 4차 산업 관련 자문을 많이 수행해온 권어훈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소비자들이 10년 동안이 넘게 사왔다는 것이 와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안 하면서도 그냥 계속해서 판매를 해왔다는 거는 메이플 스토리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잘못된 정보를 개진했다고 볼 수도 있고 또는 알면서도 그냥 가만히 있었고 이미 착오에 빠진 상태의 유저들을 이용했다. 그렇게 해서 사기를 나아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권어훈 변호사는 다만 민사상 실제 손해액 환수와 관련해선 이용자들이 원하는 아이템이 나올 확률이 제로라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해당 옵션을 뽑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유저들이 보보보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서 현금을 지불했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는 있습니다. 만약에 보보보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옵션들로도 유저들이 만족을 취했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피해 금액이 인증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기 외에 민법상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사실은 뽑기를 내가 아무리 하더라도 보보보라는 공격을 3번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 안 나오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런 사실들을 모르고 이제 이걸 구매한 거기 때문에 민법 제110조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문제나 민법 제109조의 착오 의사표시 취소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넥슨 측에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해 볼 수 있다고 김민규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처럼 사기에 의해서 말하자면 이제 뽑기 구매자들한테 확률에 대한 사실들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고 뽑기 구매자들을 하여금 착각을 고의적으로 불러일으키게 하는 방법으로 이용권을 판매한 것은 또 다른 고의에 의한 불법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넥슨이 어제 발표한 입장문에서도 관련 사안에 대한 보상 문제는 빠져 있어 넥슨 측의 추가 조치 여부에 따라 실제 집단 법적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률방송 왕성민입니다.
21세기 이후 인류는 아마도 코로나 전과 후로 나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는 말 그대로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뿌리에서부터 흔들고 바꾸어 놓고 있는데요. 코로나 시대 일상이 법이라는 책을 기획하고 공동 집필한 법무법인 자우 이희간 변호사를 만나 관련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책과 사람들 신세아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자우 사무실에서 만난 이희관 변호사는 코로나19의 습격을 우주에서 유성이 날아온 듯한 느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주로부터 유성이 날아온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딱 그 코로나를 처음 맞이했을 때요. 아, 이게 속수무책이구나. 문득 그러다 이제 주변을 살펴보았더니 우리 사회 공동체가 그래도 되게 현명하고 발빠르게 거기에 대처하고 있더라고요. 코로나와 관련한 책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도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법조인으로서 뭔가를 해야겠다는 의무감 같은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연수원 동기의 인연으로 만난 8명의 어떤 필진들이 법조인의 책무라고 할까요? 우리도 한번 그런 책무를 한번 다 해보자. 그래서 그 생각이 이제 문득 든 다음에 그날부터 첫걸음을. 그렇게 사법연수원 동기 8명이 의기투합해 지난해 7월 펴낸 책이 코로나 시대 일상이 법입니다. 책이 출간된 시점은 대구 신천지발 코로나 1차 대유행을 지나가던 시절이었습니다. 코로나 초창기 때 이제 우리 인류한테 첫 경험이지 않았습니까? 그때를 다시 떠올리면 사실 전인미답이나 전대미문 이게 말이 좋아서 그렇지 막상 그 상황에 닥쳐서 그 어두운 상황을 물리치고 한 발 한 발 내리려면 그 전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미증유의 사태를 이겨나가는데 법률가로서 뭔가 도움이 되고 싶었다고 코로나 시대 일상의 법이라고 책 제목을 정한 배경을 설명합니다. 처음 해보는 온라인 수업. 그래도 재판은 진행되어야 되니 처음 해보는 화상재판. 그래도 우리 회사는 경제는 돌아가야 되니 처음 해보는 재택근무. 이런 모든 것들을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현실을 분석하고 법제도나 정책의 대안을 제시하고 그런 두려움을 극복하는 책은 크게 3단락, 11개의 소주제로 구성됐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화두로 선거제도 같은 정치 문제에서부터 뉴노멀 재택근무나 상가임대차 관계 같은 경제 문제, 코로나 시대와 사회보장 같은 사회 문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소송제도 같은 법률 문제에 이르기까지 정치, 경제, 사회 전 분야를 압축적으로 망라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소주제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전인미답의 길에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각 주제의 내용과 더불어 책 전체의 행간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건 딱 2가지가 있는데요. 뭐냐면 두려움의 극복, 이를 통한 경험의 선정. 이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인미답은 한 발을 내딛는다는 참 어려움은 있죠. 왜냐하면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나름의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눈 온 날 아무도 밟지 않은 그 눈을 밟아나가는 11편의 소주제 가운데 이희관 변호사는 온라인 시대의 학교폭력을 주제로 잡았습니다. 코로나 시대, 학교폭력은 학교라는 물리적 공간을 넘어 어떻게 보면 시공간을 초월해 어디에나 편재한다는 것이 이희관 변호사의 진단입니다. 온라인 수업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이 일상화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등교하지 않아도 그 학교에 다니는 거고 수업을 듣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기존의 전통적인 교육제도는 등교 출석을 전제로 해서 모든 것이 규율이 이희관 변호사가 온라인 시대의 학교폭력 주제에 등교 수업 시대의 학교폭력 예방제도는 여전히 유효한가라고 물음표를 찍은 다소 도전적인 부제를 붙인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이 패러다임의 변화는 학교 현장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온라인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교육활동의 개념 표지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온라인 수업, 어떤 온라인 그 학교가 점점 더 광범해지고 이제 확대된다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어떤 교육적 표지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사이버 따돌림 같은 학교 폭력이 오프라인으로 이어지고 다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따돌림으로 확대 재생산되는 이희관 변호사가 따따정이라고 이름 붙인 학교 폭력을 예방하려면 법제도 정비가 필수적으로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온라인상에서, 즉 비접촉 비대면의 어떤 학교 폭력이 급증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온라인 수업 시대의 학교 폭력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따따점, 따돌림과 사이버 따돌림, 특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에 대한 어떤 구속요건 표시를 잘 설정해 놓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법에는 이거에 대한 규율 범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익원 변호사의 학교 폭력에 대한 문제의식과 지적은 사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닙니다. 이익원 변호사는 전국 시도교육청 재직변호사 협의체 초대 회장 등을 지냈고 학교 폭력을 주제로 대한변협 변호사연수원 출강 경력까지 있는 학교 폭력 전문가입니다. 그런 이익원 변호사의 눈에 최근 큰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 운동부 폭력은 학교 폭력과는 또 다른 대안을 찾아 풀어야 하는 또 하나의 숙제 같은 것입니다. 기존의 학교 폭력은 폭력에서만 벗어나게 해주면 거의 대부분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운동부는 운동 자체가 그 아이의 인생의 목표이기 때문에 폭력에서 그 친구를 갖다가 벗어나게 해주면 동시에 운동에서도 빠져나와야 되기 때문에 장래의 문제에 더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가 그렇듯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면 해결책은 어떻게든 찾을 수 있다고 이익원 변호사는 강조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학교 폭력은 학교 폭력의 문제로만 접근하면 되는데 운동부 폭력은 학교 폭력 플러스 우리 학원 스포츠계 어떤 스포츠계 어떤 관행과 어떤 절차가 두 개가 같이 엮여 있는 그런 접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운 문제지만 우리가 좀 시간을 거둬서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정말 더 힘들어지고 누구는 오히려 더 덕을 보는 것 같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여러 분야와 주제에 대해 지향하고 가야 할 바에 대해 열반을 토하던 이익원 변호사는 코로나 시대의 문제는 결국 불평등과 형평의 문제로 귀결될 것이라고 진단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나 어떤 감염병 지침 등의 조치가 완벽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커피숍과 식당처럼 어느 경우는 되고 어느 경우는 안 되는 어떤 그런 결과의 차이가 나타나거든요. 그 결과의 차이가 금지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형평의 문제로 다가오는 거죠. 누군 되고 누군 안 되네. 심화되는 불평등 문제 해소야말로 코로나 시대 우리 사회가 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화두이고 우리는 지금 그 경험치를 축적해가는 과정에 있다고 이익원 변호사는 말합니다. 아직 전 세계적으로나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의 경험은 다 처음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금까지 발등에 불 끄기도 바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경험이 축적이 되면 경험을 통해서 큰 틀에서 보면 좀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그 차별적인 처우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 불만들이나 이런 것들이 인터뷰 말미 포스트 코로나 시대 법률가들의 역할은 무엇인지, 무엇이어야 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이익원 변호사는 맞선 얘기를 하며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없는 계량화를 넘어서는 어떤 지점에 법률가들이 해야 할 역할이 있을 것이라며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맞선에서도 그 사람의 성격이 정말 중요하지만 그건 계량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만나봐야지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법조직역에서도 또 어떤 많은 법률 현안에 있어서 그게 무척 중요한 부분이지만 계량할 수 없는, 즉 다시 말하면 우리 법률 전문가들의 머리와 손을 통해서만 가능한 부분, 그 부분이 이제 법조직역에 또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파문이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선 공직자들의 땅 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법안들이 여러 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법안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데 미공개 정보로 땅을 투기했을 땐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강력한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2기 신도시 때도 검찰 수사로 광범위한 투기 행태가 적발됐는데 이번엔 정말 입법화가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H 직원들의 경기도 광명 시흥지구 100억 원대 투기 의혹을 처음 제기한 민변과 참여연대가 오늘 공직자 투기 엄벌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국회 청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 제57조는 공공주택 사업 관련자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최대 징역 5년인 처벌 수위를 크게 강화하는 한편 부당이득을 크게 강화한 벌금으로 전부 환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우선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명의로 거래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획득한 이득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엔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인 경우엔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고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감옥 좀 갔다 와도 투기로 획득한 재산은 남는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해 공직자의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신도시나 이런 공공택지 개발을 할 때 임야나 농지가 많이 이용이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이익을 제거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까 벌금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투기를 할 수 없도록 그런 이익을 제거해주는 공직자나 공직 유관단체 직원들이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땅을 거래한 경우가 아니고 단순히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도 1년 이상 징역에 최대 1억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직무 수행 중 취득한 정보를 직무 외에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심상정 의원은 2기 신도시 때도 대규모 부동산 투기 적발 전례가 있었음에도 정부는 최소한의 부패 방지 시스템조차 갖추지 못했다며 직무유기를 일삼은 정부와 정치권이야말로 투기의 카르텔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관련 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미공개 정보의 사전 활용은 물론이고 제3자 제공 및 일체 거래 금지를 법적으로 명시합니다. 그리고 신고 및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부당한 투기 이익에 대해서는 징벌적인 형사 책임을 묻도록 했습니다. 소일부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도 현행법보다 처벌을 2배 강화해 최대 징역 10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야당인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은 LH 소속 임직원의 토지 주택거래 정기조사 시행 및 공개 의무를 담은 한국토지공사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더 나아가 송석준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공공개발 관련 기관에 직원 및 직계가족 등의 토지거래 사전 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공직자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 금지 조항이 있지만 정작 이를 걸러낼 장치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적어도 택지개발 시점으로부터 한 3, 4년 전에 토지거래 상황을 파악해서 정기적인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정기적인 조사 같은 것들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H임직원들은 마치 대모임하듯이 모여가지고 정보를 교환하면서 부동산 투기를 하는 시민단체와 여야 모두 관련 법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전 국민의 공분을 불러온 LH 직원발 3기 신도시 투기 논란이 공직자의 투기 근절 법안 마련으로 실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 총리는 현재 국가수사본부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 개편해 차명거래 등 모든 불법적, 탈법적 투기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총리실은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2기 신도시 투기 수사 경험 등 노하우가 있는 검찰이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 총리는 오늘 오전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정부 서울청사 집무실로 불러 이같이 지시했습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를 위한 긴급 관계기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뼈를 바르고 살을 도려낸다. 오늘 뉴스 사자성어는 타라 척결 얘기해보겠습니다.
정세균 총리 주재 긴급 관계기관 회의엔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 차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신도시 투기 수사 경험이 있는 검찰이 사건을 맡아야 한다, 아니다, 경찰이 하면 된다 논란도 있는데 일단 오늘 회의에선 경찰이 수사를 전담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관련 수사를 전담하되 검경협의체를 꾸려 수사와 영장 청구, 기소 등 과정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방침을 정한 겁니다. 형식은 이번 수사가 경찰 주도로 이루어지는 만큼 특수본이 아닌 정부 합동조사단의 부동산 수사 전문검사 1명을 파견해 법률 지원을 하는 식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총리실 부패예방 추진단에 파견된 부장검사 1명이 정부 합동조사단에 참여하고 있는데 부동산 수사 전문검사 1명을 추가로 파견해 법률 지원을 더 강화하기로 한 겁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원칙에 따라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는 상황에서 검사가 특수본에 직접 파견을 가면 검경 관계가 애매해질 수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한 일종의 절충책입니다. 이와 관련 정부 합동조사단 단장인 최창원 국무 1차장은 기자들에게 특수본에 검사가 파견되지 않는다는 것이 수사권 조정에 따른 원칙이라며 지금 수사는 경찰의 영역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LH 직원 투기 의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처벌을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LH 직원들의 투기 문제로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크다며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으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지시했습니다. 이번 논란이 불거진 뒤 문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직접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철저한 조사와 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주문한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이와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검경 유기적 협력 당부에 대해 완전한 합의를 이뤘다며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선 충분한 대응 태세가 만들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당나라와 송나라의 뛰어난 문인 당송 8대가 가운데 한 명인 한유의 진학해의 파라 척결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파라는 손톱으로 긁어내 그물로 잡아낸다 정도의 뜻이고 흔히 많이 쓰는 단어인 척결은 뼈를 바르고 살을 도려낸다는 뜻입니다. 파라 척결 문구는 진학해 앞부분에 나오는 발거 흉사, 흉악하고 사악한 무리들은 제거하여 쫓아내고 등숭줄량, 뛰어난 인재들은 등용하여 우대한다는 문구와 이어지는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파라 척결은 천하의 인재는 손톱으로 박박 긁어모으듯 찾아 쓰고 사악한 이들은 뼈를 바르고 살을 도려내듯 제거해야 한다는 복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LH 직원 투기 수사도 검찰을 포함해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가용한 자원을 10분 활용해 뼈를 바르고 살을 도려내듯 철저히 수사해 말 그대로 척결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경찰이 이번 LH 직원들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 주체로 나선 데 대해 정치권과 검찰 일각에선 경찰 가지고 되겠냐, 검찰이 나서야지 하는 시선과 의심이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습니다. 기왕에 경찰이 수사 주체로 사건을 전담하기로 한 만큼 소모적인 지적과 비판 대신 공공기관 직원들의 투기 행위를 척결해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일단 지켜보는 건 어떤가 합니다. 합리적 지적과 비판은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혹여나 투기 수사마저 정쟁과 밥그릇 다툼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되겠기에 혹시나 하는 기우에서 하는 말입니다. 뉴스 사자성어였습니다. 각자의 분야에서 열정적으로 도전하는 삶을 사는 젊은 법조인들을 만나는 청년 법률가를 만나다 코너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트로트 열풍을 불러온 TV조선의 미스트롯2에 출연하며 반전 매력을 마음껏 발산한 홈즈 법률사무소 하주정 변호사를 만나 노래와 법, 삶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트로트와 변호사를 뜻하는 로이어의 합성어인 트로이어를 자처하는 하서정 변호사. 다재다능 재기발랄 8글자가 이보다 더 잘 어울릴 수 없다고 하는데 장한지 기자가 만났습니다. 현직 변호사 신분으로 미스트롯2에 깜짝 출연해 끼와 흥을 마음껏 발산한 하서정 변호사. 노래를 안 들어볼 수 없어 인터뷰 장소를 서울 역삼동의 한 파티룸으로 잡았습니다. 둘째 이모 김다비의 주라주라라는 노래를 현란한 춤을 곁들여 맛깔나게 부르는 하서정 변호사. 내친 김에 한 곡 더 뽑습니다. 이번엔 민혜경의 보고 싶은 얼굴입니다. 보고 싶은 얼굴 내 마음 가슴으로 잠드는 사람을 그려서 만나서 지새우는 밤에 보고 싶은 사람. 트로트가 아닌데 어딘지 모르게 트로트 느낌이 나는 노래. 하서정 변호사는 스스럼 없이 원래 이른바 뽕삘이 충만하다고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약간 어떤 노래를 불러도 좀 뽕삘나게 불렀나 봐요. 그래서 트로트를 부르면 가장 반응이 좋았어요. 네. 그리고 뭘 부르든 약간 트로트 같다 이런 말 듣고. 미스트롯2 출연 당시 하서정 변호사는 반전 매력의 뇌생녀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주로 회식이든 사람들 앞에서 부를 때 아무래도 좋아해 주는 거, 막 좋다고 해주는 거 부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트로트 많이 불렀었는데 그게 이렇게까지 맞아 딱 떨어지게 된 것 같아요. 재미가 있었고. 자리를 서울 역삼동 변호사 사무실로 옮겼습니다. 넘치는 끼와 흥은 도대체 언제부터였는지 궁금했는데 그 연원이 깁니다. 중학교 땐 교장 선생님이 훈시를 하는 엄숙한 학교 운동장 단상에 올라가 춤을 추고 노래를 불러 전교회장에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 단상 위에서 그 옛날에 제 나이가 이제 드러나는 임창정의 늑대와 함께 춤을이라는 굉장히 코믹한 노래가 있었어요. 막 그거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랬더니 막 굉장히 막 그 운동장에 모여있던 그 학우들이 굉장히 좋아하면서 막 다 저를 막 찍어줬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학창 시절 좌충우돌한 얘기를 이어가던 하서정 변호사는 지금 생각해보니 불법이었다며 웃습니다. 원래 그렇게 흥이 많고 노래 부르고 사람들 앞에서 춤추고 이런 걸 많이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막 학창 시절에는 그 반대표로 나가서 춤추고 학교 그 수학여행 갈 때 버스 안에서 막 춤추고 지금 그게 사실 불법인데 그때는 몰랐죠. 어릴 때는. 고등학교 가서는 장래 희망으로 치어리더를 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아버지의 반응은 다 좋은데 우선은 공부부터 집중하자였다고 합니다. 어릴 때는 아버지랑 이제 야구장을 갔다 온 다음에 난 치어리더가 되겠다 막 이런 말씀도 드리고 했었거든요. 그러니 그때 아버지가 그거 좋은데 공부를 잘해가지고 서울대를 가면 그 치어리더 선배 언니들이 괴롭히지도 않고 더 잘해줄 거라고 하더라고요. 스스로 열심히 공부했다고 말하는 하서정 변호사는 서울대에 진학해 경영학을 주전공으로 법학을 부전공으로 공부했습니다. 졸업 후 첫 직장은 현대중공업 엔진 해외 영업부, 남성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선박 영업 분야에서도 하서정 변호사의 넘치는 끼와 흥은 빛을 발했습니다. 오죽하면 엄마가 자제 좀 하라고 말릴 정도였습니다. 저희 엄마가 그래서 매번 소원이 제발 서정아 그 회사 가서 회식 갔을 때 절대 춤추지 마라. 그렇게까지 얘기하죠. 그래서 잘 좀 자제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괜한 뭐 오해가 막 생길 수도 있고. 하지만 타고난 흥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회사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곳이잖아요. 그랬는데 거기서도 저희 그 현대중공업 때 저희 부장님이 기억이 나는데 제가 퇴사하는 날에도 노래방에서 노래 트로트 시키셨어요. 진짜.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으로 듣고 보내야 된다고.
올해 초 치러진 대한변협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이종엽 당시 후보 캠프 개소식에서도 현란한 춤과 함께 트로트를 쏟아내 캠프를 들었다 놨다 뒤집어놨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이제 당황하셨다가 나중에는 막 떼창을 같이 불러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대한변협 협회장님이신 이종엽 협회장님께서 마지막까지 제 눈을 못 마주치고 네, 굉장히 점잖으신 분이셔가지고 당황하셨나 봐요. 그런 하서정 변호사에게 미스트롯2 출연 결정은 어쩌면 숨을 쉬듯 당연한 일이었고 그런 끼를 그런 흥을 못 감추고 살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미스트롯 1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는 일반인들도 참여하고 또 막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 걸 보고 아 내가 저기 나갔어야 돼 왜 몰랐지 하는 생각에 주변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반전 매력 뇌생녀라는 별명도 그냥 얻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선배 오빠는 너 미스트롯 나갔냐 이러시더니 네, 그때 네가 스피커 위에서 춤출 때 알아봤다 라고 한번 본 사람들은 그래 그럴 줄 알았다 하고 안 놀라는 분들도 많고 공부만 하는 거 봤던 분들은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많고요. 춤과 노래, 끼와 흥 얘기는 잠시 접고 본업인 변호사 얘기로 들어갔습니다. 대기업과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근무하다 뒤늦게 로스쿨에 진학해 법조인의 길을 걷게 된 계기를 물었더니 대체 불가능한 자원이 되고 싶었다는 웃음기 사라진 딱 부러진 대답이 돌아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꼭 내가 이제 꼭 필요하고 내 능력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것이 이제 나 아닌 사람으로 대체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돼서 이 법학과 이 변호사라는 전문직의 매력을 느끼게 돼서 변호사 시험 7회, 올해 변호사 4년 차인 하서정 변호사는 이혼과 성폭력 피해 전문 변호사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연예인도 내가 어떤 작품을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선택을 받아야 하는 것과 변호사도 비슷한 면이 있어요. 제가 어떤 사건을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의뢰인이 선택을 해줘야 제가 그 일을 해보고 또 그 경험을 쌓을 수가 있는데 이혼도 그렇고 성폭력 범죄 피해도 그렇고 털어놓기 힘든 내밀한 일. 하서정 변호사는 공감하고 소통하려는 마음이 이심점심 전해져 하나둘씩 찾아오는 의뢰인들이 늘어나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감정을 다쳐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상처가 그 마음으로 입은 상처가 정말 말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본인의 어떤 상처를 드러내고 더 큰 상처를 입을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이 고소를 하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감 능력을 갖고 소통을 할 수 있는 성범죄 피해자와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을 모두 변호해본 입장에서 하서정 변호사는 성범죄는 특히 유명 사건의 경우 여론재판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경계합니다. 피해자를 대리하면 피해자 말은 다 옳다는 거냐는 식으로 가해자를 변론하면 피해자를 2번 죽이려는 거냐 이런 식으로 양극단의 시선과 비판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가해자라고 지칭되는 분을 실제로 가해자가 아닌데 지칭되는 분을 변호하면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옳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또 이제 피해 진술 외에 다른 증거는 내지도 마라 재갈을 물리듯이 이런 식으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떠나 중요한 건 진실을 찾아가는 것. 그 방법이자 수단으로 증거 재판주의 6글자를 하서정 변호사는 힘줘 강조합니다. 양쪽으로 그러니까 각기 다른 사건이잖아요. 한쪽은 피해자의 사건, 한쪽은 가해자로 지칭되는 사건인데 그러다 보니 저는 똑같은 원칙과 똑같은 그러니까 증거 재판주의, 형사 절차상 법이 요구하는 그런 정당한 근거와 그 법리를 가지고 다투는 그 원칙만은 그리고 일단 사건을 맡게 되면 춤과 노래를 흥얼거리는 사람 좋은 분위기 메이커 하서정은 사라지고 반드시 이기겠다는 본인 표현대로 악바리 변호사 하서정 모습이 10분 발휘됩니다. 또 사건을 맡으면 굉장히 이제 끝까지 근성으로 좀 악착같이 하는 면이 있어요. 법정에 갔더니 이제 판사님께서 피고가 악착같이 다툰다. 원고 보고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게 한 번이 아니었어요. 일단 소송에 들어가면 이기든 지든 심신이 극도로 피폐해지는 게 현실. 하서정 변호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 소송을 하는 동안 어려움은 말도 못 하거든요.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이제 실질적인 반영이 되지 않은 거죠. 예전 오래된 법서에는 소송을 하면 패가망신한다라는 법서 말이 그런 소송을 하게끔 만드는 사람한테 어느 정도 징벌도 가해져야 되고 정신적인 손해도 배상이 돼야 되고 실질적인 손해가 보전돼야 되고 닮고 싶은 롤모델 변호사가 있는지 어떤 법조인이 되고 싶은지 묻자 다소 의외이면서 고개가 끄덕여지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교통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롤모델로 본인 이름 자체로 그 분야의 1인 브랜드가 되고 싶다는 것이 하서정 변호사의 답변입니다. 저의 그 어떤 분야에서 한문철 변호사님과 같은 어떤 그 분야의 변호사로서의 대명사와 같은 그런 변호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꿈을 사실 마음 깊이 갖고 있었어요. 진짜 얘기를 이끌어내고 그리고 끝까지 악착같이 정말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그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역할을 제가 해야겠다. 본래 캐릭터 본캐는 변호사, 부캐는 트로트. 트로트 부르는 변호사 트로이어를 자처하는 하서정 변호사는 실제 정식 트로트 앨범도 발매할 계획입니다. 예전에 놀면 뭐하니에 나왔던 박토벤이라는 작곡가님이 계세요. 그분께서 좋은 곡도 준비를 해주시고 해서 앨범 작업도 지금 깊이 고민하고 있어요. 트로이어를 결코 놓치지 않고. 다재다능 재기발랄 하서정 변호사. 지금은 총각아 말아봐 이 차오지 말아주라 가슴에만 하지 말아라 간지럽고 제발 놀아주라. 주변을 밝게 하는 유쾌한 기운과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변호사로서의 사명, 두 캐릭터가 너무도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하서정 변호사. 완벽주의에 욕심도 많아 보이지만 전혀 얄밉지 않은 이유입니다. 사회에서 그 변호사라는 역할, 또 가정에서는 그 부모님의 딸이라는, 또 저희 오빠에게는 여동생이라는, 또 남편에게는 배우자라는 뭐 이런 각각의 저희 역할, 친구들한테는 또 친구로서, 동료로서, 선배로서, 후배로서 그 역할을 아주 건전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제가 한평생을 수행한다면.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일상생활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법률 문제를 법제처 생활법령 정보와 함께 알아보는 알쏭달쏭 솔로몬의 판결. 오늘은 반려견 얘기해 보겠습니다.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일단 어떤 상황인지 볼까요? 네, 나준호 씨는 네. 6살짜리 딸 나세희 양과 산책을 하고 있던 중에 네. 이제 울타리에 묶여있던 이웃집 개와 마주쳤습니다. 네. 덩치가 큰 개를 보고 이제 나세희 양이 겁에 질려서 이제 울기 시작했는데 네. 이 나양이 울자 흥분한 개 눈치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네. 이 눈치가 마주 짖으면서 달려들려고 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행여 목줄이라도 끊어져서 네. 이 눈치가 자신의 딸을 해칠 것을 걱정한 아빠 나 씨는 네. 이제 주변에 있던 나무 몽둥이로 이 개를 때렸는데 네. 이제 개가 그만 죽어버린 겁니다. 네. 이제 이에 개주인인 이 김모 씨가 500만 원을 호가하는 값비싼 개다. 네. 그래서 이제 변상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상황입니다. 뭐 양측 입장은 어떤가요? 그래서 우리 개는 울타리에 네. 묶여 있었다. 네. 줄길이도 1m밖에 안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달려들려고 해도 달려들 수가 없다. 네. 이제 피해가면 되는데 이제 개를 때려 죽였으니 500만 원을 변상해라라는 게 이제 개주인 김 씨의 말이고요. 네. 반면에 이제 코앞에서 그 네. 개가 내 딸한테 달려들려고 했다. 네. 이제 다급한 마음에 옆에 있던 그 나무 몽둥이로 때린 것뿐이다. 네. 이제 죽이려고 뭐 때린 것도 아니고 네. 죽을 줄도 몰랐다. 네. 변상은 할 수 없다라는 게 나 씨의 입장입니다. 네. 나 씨가 이제 변상을 거부하자 네. 이에 화가 난 개주인 김 씨가 네. 나 씨를 이제 남의 개를 때려 죽였다면서 형사 고소를 했습니다. 이게 뭐 형사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이제 일단은 개도 엄연한 재물에 해당을 하고 네. 이제 500만 원이나 하는 개를 때려 죽였기 때문에 네. 이제 법적으로 이 재물의 가치를 훼손하고 재물 손괴죄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이제 의견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개가 딸을 위협해서 이제 네. 급박한 상황과 다급한 마음에 이제 개를 때린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개가 죽기는 했지만 네. 아버지로서 이제 딸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네. 긴급 피난 행위다. 그래서 이제 처벌을 할 수 없다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재물 손괴죄나 긴급 피난 관련 법조항이 어떻게 돼 있나요?
일단은 재물 손괴죄에 대해서 네. 형법 제366조는 네.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네.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고 해서 언제든지 뭐 처벌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형법 제20조 내지 24조에 따라서 네. 그 행위가 뭐 정당 행위, 정당 방위 또는 네. 긴급 피난, 피해자의 승낙이 있거나 자꾸 행위 등의 요건을 갖추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네. 이번 사안은 그럼 뭐 긴급 피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위사안은 네. 긴급 피난과 좀 연관이 있는 바, 이제 긴급 피난이란 자기나 뭐 타인 법익에 대한 현재 네.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제 네.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네. 형법 제22조 제1항과 민법 제761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위난을 피한 뭐 다른 수단이 있었거나 네. 뭐 적절한 방법이 있었다면 네. 이제 형법 제22조 제3항과 제21조 제2항에 따라서 네. 과잉 피난 행위가 네. 되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황에 따라서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근데 또 그러한 위난이 없음에도 이제 있다고 이제 오인한 때에는 이른바 네. 오상 피난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은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면 일단 네. 재물손괴죄는 성립을 한다라는 게 법제처의 유권 해석입니다. 네. 이제 위사안의 경우에는 이제 갑자기 물려고 덤벼드는 개를 몽둥이로 때려 죽이지 않고서는 객관적으로 딸을 보호할 다른 수단이 없는 유일한 수단이었다면 이제 긴급 피난으로서 처벌받지 않을 것이지만 네. 만약에 개를 몽둥이로 때려 죽이지 않고도 피할 네. 방법이 따로 있었다면 네. 이제 과잉 피난 행위가 돼서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라는 게 법제처 설명입니다. 네. 다만 이 과잉 피난 행위 경우에도 네. 그 형을 이제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상황 등을 종합을 해서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도 있다라고 법제처는 덧붙였습니다. 아무튼 뭐 나한테는 사랑스러운 반려견이지만 다른 누구한테는 뭐 맹수처럼 무서운 존재일 수 있으니 뭐 서로 배려하는 게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